네, 7월 2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일정 관계로 네이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네이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여전히 좋은 상황인데 저희 올해 하반기에도 모멘텀 세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털뿐만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커머스, 네이버 페이, 웹툰 이런 쪽에서인데요.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웹툰 같은 경우에 성과들이 좋기 때문에 저희는 하반기에도 코로나랑 상관없이 저희의 이 산업의 성장이나 실적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 애널리스트 데이를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커머스, 파이낸셜, 웹툰 요쪽에 이제 성과들이랑 올해 전략들을 좀 공개를 했고, 커머스가 확실히 그 상반기 실적도 그랬지만은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확실히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방문자 수 1,800만 명, 구매자 수 월 1,000만 명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플러스 멤버십 이제 오픈하면서 이 가입자 객단가들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쿠팡을 잡겠다고 만든 브랜드 스토어 이제 CJ 대한통운이랑 제휴해서 이제 물류 배송을 특화했던 요것도 75개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8월 달에 식품 그 배송인데 현대백화점이나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과 해가지고 네이버 장보기까지도 이제 넓힐 겁니다. 그래서 커머스 쪽은 이제 사실은 인터넷과 커머스의 영역이 아마존에서도 보셨지만 그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확실히 주도권을 저희 쪽에서 좀 잡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페이, 파이낸셜 쪽도 지금 상황이 워낙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커머스와 네이버 페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여기에 이제, 그 핀테크적인 부분들, 하반기에 지금 오프라인 결제를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그다음에 네이버 통장 이런 것들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웹툰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일본 라인 망가를 그 네이버 웹툰 미국 법인 밑으로 이제 합병을 시켰고요. 한국 법인을 그 밑으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인 밑에 모든 자회사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야기는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제 초점을 두겠다라는 거고, 미국 시장의 상장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래액을 한 8천억까지 보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이제 하반기에는 그 미국에서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IP 활용한 영화들 이런 것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분기 실적은 조금 슬로우할 것 같아요. 슬로우한 게 아무래도 광고가 메인인 비즈니스다 보니까 경기 둔화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커머스나 이런 쪽에서의 성과들이 워낙 좋은 편이고, 그 이제 최근에 이제 네이버 통장이나 플러스 멤버십 출시하면서 마케팅 비용 조금 쓴 게 영향이 있지만 크게 2분기 실적에 영향 받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NH 하우스뷰 하재석 연구원입니다. 네, 7월 NH 하우스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버 페이지에 저희 리서치 본부에서 이 보고 있는 자산들의 전망 나와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자산이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이머징 달러 채권, 한국 국채, 그리고 금 이렇게 4가지 자산입니다. 지난달에는 유가에 대해서도 5칸으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유가를 한 칸 내려서 4칸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7월이나 8월 초에 있을 미국의 추가 부양 정책 규모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 시장의 모멘텀이 크지 않아서 이 주식 시장이라든지 채권 역시 큰 변동은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주식 쪽에서는 미국과 한국 주식 시장을 저희가 이제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보다는 이 채권, 투자 등급 회사채와 이머징 달러 채권에서 좀 알파를 찾자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금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6월에는 실질적으로 이머징 주식이라든지 원자재와 같은 경기 민감 자산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저희는 이 글로벌 경기 회복이 내년 2분기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디플레이션 국면 이어질 거다. 따라서 이런 국면이 오래 갈 거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주식 쪽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성장주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 연준의 정책이 하단을 지지해주는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라든지 이머징 달러 채권, 금 이런 쪽에서 당분간은 알파를 찾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국채하고 달러 채권하고 동급으로 보셨는데 그러면 뭐 FX 쪽에서는 원달러 환율 뭐 당분간 그냥 안정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FX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권하민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최근에 이제 원화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요게 크게 이어질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고요. 뭐 연말로 가면은 갈수록 원화는 약세를 보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게 큰 약세를 지금 시점에서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FX 측면보다는 한국 국채를 저희가 제시해드린 이유는 상반기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한국 국채는 이 수급적인 부담 이슈가 있어서 금리의 하락폭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달도 그렇고 앞으로 하반기에 이 한국은행의 국고채 매입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수급 부담이 점차 해소되면서 한국 국채가 이 국채 중에서는 성과가 가장 좋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권하민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MNB는 좀 빠져 있는데요. 어제 발표됐던 한국 6월 수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6월 수출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고요. 이제 전월과 이제 직전월에 비하면은 좀 많이 낙폭이 축소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10%대로 좀 줄였고요. 품목별로 보시면 이제 언택트 수요에 따라서 컴퓨터가 좀 독주하는 모습인데요. 전년 대비 91% 나왔고요. 네, 저희가 이제 구경제라고 부르는 자동차, 뭐 석유화학, 일반 기계 이런 쪽은 여전히 20-30%대 지금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월 대비 좀 낙폭은 줄인 상황입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이제 중국 쪽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타국 대비 좀 코로나 정점이 빨리 통과했고 지금 PMI 같은 것도 이제 확장 국면이 지속이 되면서 구경제 산업도 이제 좀 호조를 보였습니다.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그런 품목들도 이제 잘 나왔고요. 이제 어제 발표됐던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ISM 제조업 지수를 보시면 급감했던 만큼 지금 신규 주문과 생산이 24포인트 급증해서 이제 확장 국면에 좀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뒷페이지 그림 6번 보시는 것처럼 일단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서 지금 지표도 급등한 상태지만 지금 그림 6번 보시는 것처럼 6월 들어서 이제 다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국 수출 본격화 이제 개선 바라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방향성은 낙폭을 줄이겠지만 그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라는 입장을 좀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월 대비 데이터는 말씀하셨는데 예상치 대비해서는 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예상치 대비는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헤드라인이 마이너스 11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평균으로 보시면 사실 마이너스 18.5라서 직전월과 큰 차이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헤드라인 보면 좀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여전히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막 그렇게 본격적인 개선인가? 라고 하기엔 좀 의구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ESG 리서치 발표해 주세요. 예,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 최근 테슬라 주가 랠리의 어떤 배경에는 이런 ESG 자금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자료가 되겠고요. ESG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뭐 1분기 코로나 사태도 있었는데요. 전체 펀드 플로우는 마이너스가 났음에도 ESG 관련된 펀드는 돈이 지금 유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해 역사적으로 최고의 순자산 그리고 펀드 플로우의 유입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그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이미 올해 같은 경우도 ESG 관련 지수들이 이 벤치마크 대비해서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일부 지수들은 또 YTD 기준으로는 플러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ESG 자금이 크게 늘어나는 전략을 좀 판단을 해보면요. 지속가능 관련 테마에 투자하는 이런 ESG 자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든지 재생에너지, 청정기술 이러한 것에 이제 테마에 맞춰서 투자하는 ESG 자금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7페이지 왼쪽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관련돼서는 사실 테마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지수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로우 카본이라고 해서 카본 배출량이 작은 기업을 이제 비중을 좀 높이는 전략이거나 아니면은 화석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는 이제 포트폴리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테마에 맞춰서 클린이라든지 리뉴어블 이런 에너지에 맞춰서
투자하는 투자 전략이 있겠는데요. 최근에 들어오는 전략들은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 클린이나 리뉴어블 관련된 이 테마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ETF가 뭐 ICLN이나 QCLN 이런 이제 티커를 가지는 ETF들이 있는데요. 요걸 이제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은 결국에 핵심은 테슬라 그리고 뭐 솔라엣지, 퍼스트 솔라 같은 이 태양광이나 베스타스 윈드 같은 이런 풍력 관련된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ESG 자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대중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주가 랠리는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업종과 종목을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기차 부분 좀 말씀드리면요. 2차 전지 부분까지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하우스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전기차는 성장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첫째가 이제 유인 정책, 즉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둘째가 이제 강제 유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 생산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마지막이 이제 내연기관차 이제 판매 중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통해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 이제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올해 전기차 시장 규모는 420만 대 정도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25년도에는 2,190만 대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전기차 성장에 따라서 2차 전지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은 전기차가 이제 성장을 견인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3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25년에 전망하는 전기차용 2차 전지 수요가 1,000기가 정도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분명 수요 상단의 천장은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전기차의 주행거리 향상에 따라 수요 증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28페이지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ESG 일환으로 이제 녹색 채권이라는 것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 지속 가능성에 필요한 프로젝트 이런 거에 투자하는 채권인데요. 보시면 그 28페이지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러한 자금들이 에너지나 그 전기차를 포함한 어떤 수송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이러한 자금적 플로우와 더불어서 각 국가별 정책 모멘텀도 강화되면서 재생에너지 시장도 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EU를 필두로 해서 유럽의 각 국가별로도 정책이 추가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미국의 주별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는 주 중심으로 해서는 대형 프로젝트들도 발주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시장이 성장에 좀 목말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3페이지를 보시면 태양광 시장과 풍력 시장이 모두 올해보다 내년에 그로스가 상당히 좋다라는 측면에서 그 태양광과 풍력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4페이지를 보시면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솔루션 기업이나 아니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유틸리티 기업들도 시장에서 크게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ETF들도 35페이지에 이렇게 언급을 좀 해 놓았고요. 마지막으로 36페이지에는 국내에 관련된 ESG, 그냥 환경, 친환경에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또 리스트를 적어 놓았습니다. 뭐 테슬라를 포함한 해외 기업들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페이지에 이제 그 테슬라를 활용한 ETF 전략 뭐 등등 나와 있잖아요. 그 ETF들한테 테슬라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 좀 설명 좀 하시죠. 그 텍스트에도 적어놨지만 이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ETF 중에 이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ETF는 한 128개 정도 나와 있고요. 예, 이거 비중으로 하면 사실 이제 테슬라 비중의 한 3.6%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파악은 되는데, 이 왼쪽 표에서 보시면 주로 활용하는 ETF들이 첫 번째는 이제 바닐라 ETF라 그래서 주석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그 대표적인 시장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ESG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로는 한 17개 정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체가 3.6%라고 했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작은 수가 되겠지만 ESG 전략이 전체 이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전략이 두 번째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테슬라도 이 ESG 결국엔 수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이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ESG ETF를 따로 좀 추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늘 이 자료가 결국 ESG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투자하라고 좀 권고하는 자료잖아요. 근데 국내 투자자 중에서는 솔직히 ESG 투자가 아직 활성화가 좀 덜 된 상황이고, 지금 8페이지에 있는 표 보면은 좀 벤치마크들이 전부 다 해외 쪽인데 국내는 마땅한 ESG 벤치마크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성과에 대한 백테스팅을 갖다 좀 어떻게 좀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은 없나요? 사실 저희 이 자료에는 국내 ESG 지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테스트는 사실 해보진 않았고요. 해외 글로벌리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ESG 관련된 펀드 플로우는 여전히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전체 공모펀드 자금으로는 한 3, 4천억 정도 되는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나서서 해준다면은 좀 커질 개연성은 있겠지만은 국내에서는 이런 펀드 플로우가 아주 크진 않은 상황이고, 다만 이제 간접적으로 이런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기업들이라든지 이 테마에 들어가는 기업들도 단기적으로 좀 관심 받을 만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이런 이제 ESG 투자에 대한 전략도 되겠지만은 뒷부분에 방금 김지현 아나운서 얘기했는데 그 ESG 쪽 펀드나 이 ETF가 늘어남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SDI 같은 경우도 ESG 글로벌 펀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전체 펀드 ESG 펀드에서 들어가는 건 파악하기 힘들지만은 그 글로벌 엔바이러먼트라는 인덱스에 보면은 삼성 SDI가 한 7번째 정도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지수 자체를 추종하는 자금이 크진 않은 걸로 파악은 되는데, 이렇게 한국 기업들 좀 들어가는 사례들이 좀 나오면 여기는 이 외국인들도 좀 관심 가질만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6월 30일자 ESG 이슈 자료에 국내 ESG 주요 인덱스들 퍼포먼스를 보여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200 대비 언더퍼폼 했습니다. 그게 삼성전자 비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또는 적게 들어있는 이런 이슈들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은 코로나19로 빠진 이후에 반등장의 유동성이 특정 업종에 좀 많이 치우친 이런 원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G 투자 전략 관련해서는 아까 언급을 주셨는데, 주로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 스크린하는 전략을 전반적으로 쓰는 데는 사용을 하지만, 지금 이제 김지은 의원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테마 투자나 또는 임팩트 투자라고 해서 특정 섹터에 집중되는 것들을 이제 펀드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올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TF에서 이제 보통 보면 ESG ETF에서 보면은 그 업종별 그 구성이 좀 어느 정도 좀 비중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이 자료에서 추천하고 있는 ETF는 그 38페이지 보시면 ICLN, QCLN 이런 걸 좀 넣어놨고요. 사실 이거 이외에도 PBW라든지 TAN이라든지 이런 티커들을 가진 ETF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 테마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진 ETF라서 업종의 편중이 상당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ICLN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와 에너지 기업이 거의 절반씩 들어있는 ETF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QCLN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실 재생에너지 말고도 첨단 소재라든지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것의 테마에 맞춰진 ETF라서 IT 이런 산업재 이런 것도 상당히 구성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ETF를 보실 때도 업종별 비중이나 편입되고 있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야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ETF를 사실 추천드린 이유는 말씀드린 이 테마에 맞춰진 이 클린 에너지 관련된 ETF이거니와 또한 자산도 크고 상대적으로 이 보수가 다른 ETF 대비 좀 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편입을 좀 추천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ICL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테슬라는 없고요. QCLN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성표에 보시다시피 테슬라가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슬라의 주가 상승도 조금 유의할 수 있는 ETF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ESG 펀드나 이런 백테스팅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덱스 개발팀 뒤에 최창규 팀장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조만간에 ESG 지수를 개발해서 내놓을 겁니다. 예.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가서 콜 하실 때나 영업하실 때 이 얘기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다음은 손해보험업 발표하겠습니다. 정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그 손보, 생보 묶어서 자료 작성을 했습니다. 예, 일단 뷰에 대한 변화는 이제 크게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먼저 3페이지 손보 2분기 실적입니다. 예, 이제 5개 회사 합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38% 정도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10% 이상의 이제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손보 실적을 이제 매기는 이제 지표가 크게 한 4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손해율, 두 번째 장기 위험 손해율, 세 번째 사업 비율, 그리고 네 번째가 투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앞에 3개 자동차, 장기 위험, 사업비 모두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투자는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거는 뭐 작년에 채권 매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제 엽기적일 뿐이고요. 오히려 질적으로는 좀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 중에서는요, 이제 DB손보 그리고 이제 하나손보가 전년 동기 대비 증익폭이 좀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해상은 이제 증익은 좀 작지만 그거는 이제 2분기에 실시했던 희망퇴직 때문입니다. 그 비용을 감안하면은 현대해상도 양호한 실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 생명보험입니다. 생보사 4개 회사 역시 이제 순이익은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51%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거는 손보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1분기에 이제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으면서 변액 보증준비금을 대규모로 적립을 했었는데요. 이제 4월 이후에 4월, 5월 이제 장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일부 환입이 있었습니다. 이번 증익은 좀 환입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느냐 7페이지고요. 일단 손보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림 15번에 나와 있는 차트가요. 이제 손보사들 2020년 올해 순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추이입니다. 5개 합산 추이고요. 작년 초부터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반등한 한 시점이 이제 올해 한 4월달 프리뷰 나올 때 그리고 5월달 그 리뷰 나올 때 그때 좀 반등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올해 예상 순이익은 그 점으로 표시된 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선이 이제 점까지는 계속 올라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7월달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뷰 나오고 다음달 8월 리뷰 나오고 하면은 이 선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은요 8페이지인데요. 예, 뭐 이제 계속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업황 부진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몇 년째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뭐 금리가 올라주는 거겠지만 뭐 지금 현 시점에서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주가가 뭐 이미 PBR 0.1에서 0.2 레벨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단기 이벤트나 뭐 그런 게 발생하면 뭐 충분히 반등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뭐 추세적으로 의미 있는 상승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생보사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금리를 제외하면은 결국에는 2차 부담 자체를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재보험이나 뭐 아니면은 뭐 계약 이전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적극적으로 회사들이 좀 검토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 추정치 변경 그리고 이제 뷰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각 종목들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들을 이제 변경을 했고요. 여전히 손보 좋게 보고 있고 탑픽 DB손보와 현대해상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업 환경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문 판매라든지 설계사라든지 GA 쪽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신규약 성장 관련해서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손보 같은 경우 일단 뭐 이제 코로나에 따라서 방문이 이제 다소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 설계사 분들도 뭐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아주 뭐 그렇게 급감하거나 그런 모습까지는 아닌 것 같다. 한 작년 상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일단 파악은 되고요. 그리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에 경쟁이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사업비 좀 많이 쓰고 이런 구조였는데요. 올해는 이제 마침 쉬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타이밍이었고요. 그때 코로나까지 같이 겹쳐서 어떻게 보면 좀 잘 됐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 손보사들은 이제 적정하게 사업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보장성 같은 경우 이제 판매가 조금 쉽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면 접촉이나 이런 것도 좀 어려운 게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제 변액보험은 조금 그래도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이후에 주식 장이 좋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그게 좀 변액 판매에 좀 연결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고려현 발표해 주세요. 네, 주가 좀 보시면요. 고려현 주가 좀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포스코 주가 같이 보시면요.
어제 그 포스코랑 고려은행 장중에 둘 다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장 끝날 때 되니까 이제 고려은행은 상승률이 유지가 됐는데 포스코는 뭐 장 밀리면서 또 2%대로 좀 약간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뭐 모멘텀이 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작은 중국 PMI 좀 좋게 나오고 하면서 경기 민감주가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고려은행은 최근에 금 가격이 1,780불 현물 기준으로 6월 30일인데요. 그래서 2012년 이후에 거의 8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금속 중에서 또 철강 쪽은 저희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제 PMI는 좋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이나 일본의 철강주들은 거의 안 움직였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직 경기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고려은행은 이제 금 가격이나 은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오늘 드릴 이제 리포트 내용인데요. 동박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이라고 이제 제목을 적었는데 아시다시피 고려은행이 그 2022년 10월을 목표로 해서 13,000톤 규모의 전해 동박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올해 초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KGM이라는 자회사 설립을 했었는데 이 KGM과 고려은행이 세진중공업으로부터 한 29,000평 되는 땅을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는 지도에 보면 왼쪽이 고려은행이고 오른쪽이 세진중공업이고 땅 위치가 바로 이제 고려은행 그 길 건너 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은행이 애초에 예상했던 13,000톤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 부지는 고려은행의 기존의 공장 부지 내에서 5,700평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29,000평은 땅 규모로 보면 5배에 달해요. 물론 이걸 당장 뭐 여기다 5배의 규모로 짓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향후에 증설을 하겠다라는 어떤 회사의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면 이제 TC가 급락을 하고 아연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좀 없으니까 약세를 보였는데 저희는 금은 가격이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갈 거로 예상을 하고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시지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회사의 전략적인 변화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지금 30만 원 초반까지 주가가 좀 빠져 있는데 업종 내에서는 탑픽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채권 강성훈 연구원입니다. 예, 저희 그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시리즈 일환으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미 연준의 YCC 수익률 곡선 통제 도입 가능성 점검 자료 작성을 했고요.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상당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나오게 된 계기가 더 강한 전략을 찾다가 나온 건 아니고요. 연준의 딜레마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3분기에도 미국 재무부가 현재 발표한 국채 발행 규모가 6,6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는 7월 달에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이 최소 1조 달러 이상 나올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최소 1.6조 정도면 전년 분기 평균 대비 7배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여전히 채권 매수자로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보다는 매수 규모를 더 줄이고 싶을 거다라는 거죠. 이미 5월 이후에 미국 단기자금 시장 안정화됐고 6월부터는 글로벌 달러 펀딩 시장도 안정화된 상황에서 추가로 돈 더 넣으면 과잉 유동성 만들어지는 거 다 요즘 고민 중인 거고 특히나 MM의 왼쪽 차트 봐주시면요. 연준의 QE 규모 비교해 놓은 건데 최근에 QE 규모가 엄청나게 줄어든 것 같아도요. 여전히 QE1, QE2, QE3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3분기, 4분기에 매입 규모 줄이고 싶은 게 목표인데 그러다 텐트럼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의 딜레마는 뭐냐면 채권 덜 사면서 금리 낮추고 싶다. 요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오른쪽 차트 봐주시면 일본은행이 2013년도에 QQE 하면서 연간 국채 순투자가 한 70조엔 80조엔 하다가 16년도 연말에 YCC 도입하고 나서 2017년도 국채 순투자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도 2018년 상단 올리기 전까지 2년간 금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야, 연준이 뭐 예를 들어서 3년 금리 0.25 위에서 무조건 사준대라고 하면 연준이 안 사도 시장 참가자들이 그 가격대에선 적극적으로 사기 때문에
연준 매입 규모 줄어도 가격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YCC가 도입이 됐던 거고 연준의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어제 나온 FOMC 의사록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아직까지는 확인은 되는데 파월 의장이 예전에 테이퍼 탄트럼을 당사자로서 경험한 전례가 있어서 저희는 도입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일본과 다르게 미국은 3년물 위주로 타겟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현재 3년 타겟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YCC가 도입되면 10년 금리가 소폭 상승 후에 옆으로 기더라. 그래서 저희가 여전히 보고 있는 10년은 박스권 등락 유지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달러 펀딩이 굉장히 오랫동안 편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시아 쪽 달러 환경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YCC 도입되면 미국 채권 장기물은 투자 매력이 뚝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죠. 맞습니다. 일단 YCC가 실제로 도입되면 그 일본 사례도 그렇고 호주 사례도 그렇고 그 흔히 말해서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서 먹을 룸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움직여서 굉장히 좀 매력이 떨어지고요. 오히려 항상 그렇지만 국채 금리가 옆으로 길 때 수익률이 좋아지는 게 크레딧, 팁스, 물가채 이런 식으로 대안 투자 상품들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YCC가 높아지면서 물가와 관계없이 최근에 미국 물가채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4분기에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 4분기 들어가기 전부터 물가채에 대한 투자 의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크레딧 발표해 주세요. 네, 저희 월보 자료이고요. 결론적으로 상위 등급 위주로 회복세가 7월에도 더 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국내 크레딧 같은 경우가 정책 지원들 많이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회복이, 글로벌에 대비해서 회복이 더딘 모습이었었는데, 지난달에 AA- 등급이 이제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 사이에 중간에 끼인 등급이었었는데, 그동안 이제 스프레드가 계속 확대되면서 좀 마음고생이 심했던 그런 이제, 등급이었었는데, 지난달 중순 이후로 이 등급이 이제 스프레드가 축소로 반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상위 등급 특히 AA- 등급이 다음 달에도 축소세를 더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단지 이제 하위 등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난달에도 확대가 되었고, 이번 달에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위 등급, A 등급 이하, 하위 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 4분기 정도 되어야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정부가 지난달에 이제 정책 회의를 열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한 공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 발행을 통해서라도 기존의 투자 계획을 실행해라라는 주문을 넣었고, 요 관련된 기관들이 이제 인천공항공사라던가, 그 다음에 도로공사, 코레일 이런 데인데, 이런 쪽에서 채권 발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기관들의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좀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었던 지역이 신흥국 달러채입니다. 미국을 아웃퍼폼했는데 사실 신흥국 달러채가 지금 미국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신흥국 달러채와 미국 달러채의 금리 차이가 지금 270bp, 지난해 평균이 180입니다. 그러니까 100bp 이상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하반기에도 신흥국 달러채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성과, 그다음 미국 투자 등급 채권은 연준이 지금 회사채를 직접 매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미국 투자 등급 신흥국 달러 채권, 그다음에 국내 상위 등급 크레딧까지 비중 확대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하우스뷰에서는 국내 국채를 지금 회사채보다 더 좋게 봤는데 지금 크레딧 쪽 들어보니까 국내 크레딧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도 크레딧이 조금 국채보다는 성과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크레딧 같은 경우는 그동안 스프레드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요게 하반기 때 좀 더 줄어든다라고 보면은 국채 금리 내려가는 거 플러스 스프레드 축소까지 더해지면은 아마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크레딧이 국채를 아웃퍼폼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런 모습들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기로 보시면 돼요. 투자 시기로. 그래서 아직 우리가 여기 하우스비에 보면은 한국 회사채가 별 4개, 배터리 4개잖아요. 요거는 하반기 상황을 봐서 한번 올릴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하반기 중에 타이밍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